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역사를 바꾼 사건. 2. 청주에서 찾은 유산. 3. 한국은 인류사의 한 부분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보통 평생을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학자 또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그간 배워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보통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배운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겠지만 보통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처음 배움을 접할 때 스승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금속활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는 1377년 청주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를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전문가는 최신 분석 기법을 이용해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논문을 써 세계적인 학술지인 헤리티지에 게재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만큼 문화재 분야의 저명한 해외 전문가들과 학술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외국에서는 이를 인정받았지만 국내 학술지 중 서지학계에서는 현재까지 13차례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판정한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 영상에서 공개하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의 분석대로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 역사를 138년 앞당기는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해서는 차후 취재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 국내 학계뿐 아니라 전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네,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주식 중 하나로 꼽히는 쌀은 세계 경제 면적의 20%에 불과해 밀보다 약 12%가량 재배 면적이 적습니다. 다만 인구 부양력이 높은 덕분에 전 세계 인구의 3위. 이를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얀 쌀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한국인인데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3위.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쌀인 것이죠. 그간 이 쌀의 기원서를 두고 기원전 7000년 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쌀은 여타 작물과는 달리 재배부터 수확까지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므로 물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 동남아시아와 인도가 최적지로 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 5000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쌀 재배가 중국 양쯔강을 거쳐 황하로 들어온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벼농사를 전수했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설은 중국에서 뒤집혔습니다. 1993년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한 중국 후난 성원왕성의 한 동굴에서 만천년 전 법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후난성 옥서가미적지에서는 검은색 법시가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이후로도 중국에서는 9000년 전 법시, 5700년 전 법시 등이 연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중국에서 기원해 한국으로 전수되었다는 설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벼 기원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지부를 찍는 듯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4년 뒤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계 교과서가 실제로 변경됐습니다. 1994년 한국 정부는 중국 청주 소로를 일원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사전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1997-1998년까지 중국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연합조사로 1차 발굴, 2001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포탄증 추가 발굴을 통해 주먹대패, 홈날, 집게, 극게 등 구석기 유물과 함께 탄화된 법시 신화옥톨이 발견됐는데요. 집게, 홈날 등의 유물은 분명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확실한 유물이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법시들은 재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이에 연구팀은 이 법시를 서울대학교 방사선탄소연대 측정연구실과 미국의 지오크론지크론 연구실과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로 보내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 출토된 법시들이 중국 후난성보다 최소 2000년,
최대 4,000년 앞선 절대 연대값을 소로리 법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임이 확인됐는데요. 물론 중국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벼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 추운 한반도에서 자랄 수 있느냐? 는 비난과 그 법시들이 야생벼인지 재배벼인지 어떻게 아느냐? 는 의문을 제기했죠. 그런데 얼마 뒤 이 법시가 더 오래됐다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개발한 최신 탄소연대 측정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소로리 법시는 기원전 15,118년 전, 그러니까 17,000년 전의 법시로 확인된 것이죠. 덕분에 그간 소로리 법시로만 불리던 것이 이제는 오리자 사티바 코레아 카오리자 서티브 코리카, 즉 한국의 고대벼라는 학명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이 연대 측정 결과가 사실이라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인가를 경작하거나 재배했다는 것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 경작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증거만으로 보자면 한반도 조상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공동체 사회를 형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세계 최초의 쌀 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시족 사회 발전과 연결되는데요. 이대 주식 중 하나인 밀과는 달리 벼농사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물을 끌어오고 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규모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벼농사의 필수적인 모내기와 배수 작업, 벼 수확을 협력하는 과정에서 두레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고대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시족 공동체가 발달해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 국가의 등장도 여타 지역에 비해 빨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벼농사는 저수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 조직의 등장을 촉발했으므로 역사에서 한국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발견됐다는 사실, 인정하지 못한 중국인 학자들을 위해 청주 MBC가 2차 발굴을 전폭 지원하면서 동시에 특집 다큐멘터리 13,000년 전의 비밀, 소로리 법시를 내뱉습니다. 2차 발굴에서는 1차 발굴에서 아주 소량에 불과했던 법시를 더 찾아내는 것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나무 칼로 포탄증을 쪼개고 다시 포개는 과정에서 고대벼 6톨과 유사벼 30노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한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가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5,000년 전이면 구석기말 빙하기 끝 무렵인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아열대 식물인 벼가 자랄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이에 청주 MBC 취재팀은 국립작물시험장 춘천 출장소에서 직접 냉해 실험을 통해 벼가 자랄 수 있는 온도를 실험했는데, 그 결과 벼의 최저 발화온도가 20도로 알려져 있지만 13도에서도 70% 이상이 발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10도 이하에서도 발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작물시험장 농업연구관의 의견입니다. 또한 소로리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곤충이 발견됐는데 바로 널쩍부리 잎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벼과의 식물을 주로 가해하며 유중기에는 물속에서 뿌리 부분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생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소로리는 분명 습지였고 벼가 자라기에 충분한 환경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되죠. 여기에 국내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허문의 명예교수작고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소로리 출토 법시 127톨을 분석한 결과 기원벼 18류와 유사벼 109로 나누었고, 기원벼를 다시 야포니카형 17류와 인디카형한 톨로 구분했습니다. 일부 법시에서 재배벼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을 확인했죠. 뿐만 아니라 경북농작물 시험장의 박태식 박사는 소로리 법시의 소지경이 야생벼의 그것과는 다르고 인위적인 외부 요인에 의하여 소지경이 모두 잘린 것으로 관찰되어 재배벼 컬티베이티드 라이스 이전 단계인 순화벼 더메스티케이티드 라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순화벼 더메스티케이티드 라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소로리 법시가 최초로 야생벼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순화벼의 특징입니다. 법시의 일부에서 소지경이 연장으로 베어진 흔적이 있는데, 이는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이를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간이 충분히 벼농사를 지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불을 지핀 것은 영국 BBC인데요. 영국 BBC는 2003년 10월 21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 발견이라는 제약 기사를 통해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수납에다 스티케이티드 라이스를 발견했다. 15,000년 된 타나 곡식 한 줌이 한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이를 전 세계 언론이 받았으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매 4년마다 개정판을 발간하는 세계적인 고고학개론서 현대 고고학계 이해에 길러지는 한국이 쌀의 기원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중국의 후난성을 쌀의 기원으로 기술했지만 최신 개정판에는 쌀의 기원지를 한국으로 연대는 기원전 13,000년 전으로 수정했습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소누리 법시가 발견됐을 당시 국내 주류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전히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학설을 지지했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학설이 어느 순간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참 비열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소누리 법시가 출토된 증에서 비닐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토양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오래된 층일수록 아래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15,000년에 토탄층에서 현대 농업의 종화로 불리는 비닐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층이 기원전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층위가 뒤집어졌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소문은 소누리 법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비닐이 섞여 있다는 말이 돈다면 누가 그런 유물의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문화재위원회가 법시가 출토된 토탄층을 보존할 필요 없다며 보존안을 거절해버렸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 한반도가 공의 원산지라는 사실도 알려졌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지도에서 손톱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한반도가 인류 역사에서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여행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외국에서의 한국인들의 대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보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식당에 가면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인들에게만 무료 음료나 음식을 대접해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한국의 인기에 숟가락을 얹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국이냐고 말한 뒤 외국에서의 한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등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아시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너희에게 내 경험을 공유해보려고 해. 일단 나는 6개월 정도를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제 한 번은 내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와중에 약간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 토론을 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골랐거든. 프랑스 내에 엄청난 한류 열풍을 고려한다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프랑스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한국인들의 외형이 마음에 든 것뿐이지. 일단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에 비해 10살은 어려 보일 정도로 동안이고 피부도 몹시 좋을 뿐만 아니라 옷도 패션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만큼 잘 입는다. 물론 우리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았어. 그리고 매너 또한 몹시 좋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프랑스에는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하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있지. 보통 외국인들은 이런 경우 무례하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중하게 프랑스어를 못하니 영어로 부탁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공부해와서 그러한 매너 없는 프랑스인들조차 감동시키더라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만큼 혹은 더 키가 크고 체격 조건도 좋아서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나의 의견에 맹렬하게 반대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는 관광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이곳에서 겪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일단 이곳 레스토랑에는 엄연히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와서는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영어로 식당 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언어로 쑥덕이더니 감제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국적으로 생긴 손님들의 국적을 물어보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매너 없는 동양인들은 꼭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프랑스인인 자신보다 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그에게 혹시 그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체격 조건은 어땠어? 라고 질문했어. 그러자 그는 매우 작고 왜소했다고 말하더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는데 이건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특징이 때문이야. 따라서 그에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해줬고 그는 왜 중국인이 굳이 한국인 척하겠냐며 내 말을 안 묻더라. 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해서 서비스 음료라도 받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내 친구는 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인 척하고 프랑스 여자와 합석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 아마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겠지. 라고 말해요. 한국인들의 키는 프랑스인들보다 더 큰데 내가 겪은 사람들이 전부 키가 작았다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덧붙였어. 하지만 그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가 작을 리가 없다며 끝까지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다 어느 날은 한국에 로망이 있던 나의 요구에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고 내 남자친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멍하니 서 있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내 남자친구의 키는 176cm 가량인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충 봐도 내 남자친구와 머리 두 개는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컸거든. 또한 동양인은 약하고 체격도 작을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내 남자친구는 고등학생임에도 프랑스인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튼튼해 보이는 한국인들의 피지컬을 보고 입까지 벌리며 한참을 서 있더라고. 나는 내 말이 맞지 않았냐며 한국인들의 키와 덩치는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어디 한번 저 학생들 앞에서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말해보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한국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저 한국인들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일 거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저렇게 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전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마 그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어. 그 외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이 전부 친절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며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고 내 남자친구는 자신의 오해를 완벽히 깨닫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착하고 멋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을 하냐며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분노했어. 나처럼 한국의 팬이 된 그의 모습에 나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는 한국 여성들을 보며 계속해서 극찬을 했기 때문이야. 중국인들은 화장도 촌스럽게 덕지덕지 바르고 옷도 몹시 과하게 입는다며 마치 70년대 사람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도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며 패션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구별을 3초 만에 할 수 있겠다고 말해요. 만약 한국 여성이 자신의 가게로 온다면 자신이 이번 여행에서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호의를 극진한 대접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어. 나는 왜 한국의 남성 손님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냐며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그저 내 눈을 피한 채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어. 이런 그의 태도에 나는 한국에서는 약간의 폭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색해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일화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도 쥐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 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통해 소위 양탄일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0곳이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수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N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의거 전 YN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의기는 칭화윤희 그룹, YNTC 등 반도체 굴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4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칭화윤희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의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화윤희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아라라 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의회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윤희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분리로 인해 화상 구조조정 절차를 받겠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자오의기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적자금 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라이온펀드의 총책임자 아오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라이온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 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오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수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춘차차 건물 장상일을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아줌로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7난 5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 모아서 요란을 털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랏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 망각하고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테크데이 2021을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사명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AA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랜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HKE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E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투여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랜드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랜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랜드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단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NDVI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점증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 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하면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기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일합법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 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모쪼록 삼성이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나가